2월 3일 날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선고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그날 2시에 이제 선고가 나기로 했는데 11시 45분에 헌법재판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선고가 연기된다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오히려 해주시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2월 3일 선고 직전에 2월 1일에 이제 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뭐 그 의견서도 내시고 피청구인 측에서 직전에 그런 걸 하셨거든요. 사실은 첫 번째 변론기일에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오셨어야 되는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이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늦게 들어온 그런 의견서에 대해서 사실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헌법재판소를 최근에 너무 정치적으로 많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늦게 들어온 의견서지만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내용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정돈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변론기일을 안 잡았거나 무기한 연기가 됐다면 좀 저도 걱정이 됐을 텐데요. 2월 3일 날 연기하면서 바로 이제 2월 10일로 변론기일을 바로 잡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선고하겠다라는 의지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는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왜냐하면 절차적 하자가 인정됐는지 안 됐는지 내부에서 어떤 평의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이미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심리는 마쳤다는 건데 예, 오히려 그 의견서를 마지막에 내면서 이렇게 반박을 하셨던 거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반박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가 이제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제가 낸 헌법소원 말고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국회의장님이 대표로 국회를 이제 당사자로 내셨는데 이게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두 가지 쟁점 모두 여야 합의와 관련된 부분도 그리고 이제 당사자 적격에 대한 부분도 조금 무리한 주장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런 전례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그럼 당사자 적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 그 여야 합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문에 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건 절대 아니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이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자체는 그 결정문의 내용이 하나하나 다 헌법 교과서에 실릴 만큼 어떤 문장 하나의 그 힘과 위력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 공방이 오고 가는 시점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문에 조금 더 정확한 결정을 담고자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월 10일 변론에서 아마 이제 그 국회에서의 투표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선례가 없는 사건이에요. 투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사실은 국회에서도 권한쟁의를 내실 때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했지요. 예, 그 소송 사무에 대한 것들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결정하여 국회를 대표로 하여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적법 요건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입장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른 재판관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거는 지금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권한쟁의도 그리고 저의 헌법 소원도 인용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예, 인용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법적으로 뭐 권성동 의원님도 그렇고 다 법률가 출신인데 어떤 법적 판단을 기반으로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특히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인데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부는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87년 헌법을 만들 때 이제 그 헌법재판 기능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두 개의 최고 사법기관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약간 정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사법부에 대해서 그 사법부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든지 사법부의 결정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좀 그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사법부의 결정이 늘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과거에도 보면은요, 사법부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판단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그 수도 이전 판결이라든지, 예,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라고 재판관 8명이 결정하시고 1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에 헌법교과서에서는 이제 과거의 그 수도 이전 판결 같은 경우는 소수 의견이 조금 더 타당한 게 아니냐, 이런 게 다수설로 지금 거의 확립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당시에 내렸던 결정이 잘못됐으니까 따르지 않겠다, 당시 대통령과 당시 국회가 따르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혼란스러웠겠어요.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거든요. 미국도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낙태에 관련된 판결이라든지 과거에 있던 판결들을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그 판결이 우리의 정치적 의견과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저 의견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저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된 거다. 어떤 미국 정치인이 만약에 그렇게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선동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선동가들이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혐오를 바탕으로 한 그런 선동가들은 어느 사회에나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계에서는 잘 걸러내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정치인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동가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구성원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권위와 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사법부가 하는 어떤 결정에 대한 그 믿음, 존중, 이거는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탄핵재판의 피청구인으로 돼 있는 그 이제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검사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모든 결정을 상대방은 다 그러면 법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걸요.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검사의 지위에서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어떤 그 기소를 하는 기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공소장을 쓰고 기소했던 그런 검사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당신은 정치적 결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법체계가 돌아가겠습니까? 예. 원래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거는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죠. 여야 합의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왜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가지고 살기로 했느냐?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만약에 그 한 가족이 오늘 같이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아들은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돈가스 먹고 싶어요. 딸은 딸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아빠 오늘은 저 피자 먹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그래? 그럼 우리는 해물탕을 먹으러 가자라고 결정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아들과 딸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우리 아빠는 되게 비민주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나한테 의견은 왜 물어봤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에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담겨 있거든요. 민주주의는 그럼 오늘은 아빠가 좋아하는 해물탕을 먹더라도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을 수 있어? 예. 다음에 내가 돈가스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빠한테 나는 왜 돈가스가 더 좋은지, 내가 왜 돈가스가 먹고 싶은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빠가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하긴 해야 돼요. 한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가서 해물탕, 돈가스, 피자를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먹어야겠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절차를 정해놓고 그 방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게 민주주의 핵심 가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야 합의라는 말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해놓은 거예요. 국회법에, 헌법에. 다수결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중정족수 200명이 정해라. 이렇게 그것들을 충족을 하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제 여야 합의라고 나오는 것은 마치 여당과 야당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지만 뭔가 그 의사결정이 정확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그런 의사결정은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약에 다수결로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국회에서 다 의결을 거친 사람들이거든요. 그 의결 당시에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 들어왔다. 하지만 국회 제적 인원이라든지 국회 어떤 그 통과 정족수와 관련된 것이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날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의 제도 하에서 이게 어떤 그 국회 의결을 거쳤다라면 그거는 합의가 된 걸로 봐야죠. 예. 근데 그거를 의사결정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당과 야당이 다시 합의를 해라. 이거는 오히려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법무부나 법제처의 의견을 받겠다라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로 그게 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거든요. 사법부의 결정, 최종 결정은 그 결정과 동시에 바로 기속력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대법원의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최종심으로서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순간 만약에 이번처럼 임명권 불행사가 위헌이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임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의무가 바로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 잠깐 법적인 개념인데 뭐 임명권 행사가 이러저러해서 잘못된 것, 그러니까 뭐 재량권의 어떤 그 행사라 그러면 이 재량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라 그러면 재량 행사를 하면 되는데 재량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행정부가 다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법 개념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량 행사에 대한 소송이 아니에요. 임명권 불행사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임명권 불행사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러면 의무는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임명권 행사는 OX거든요. OX니까 행사를 해야죠. 예.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다시 법무부에 확인하겠다.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는 좀 용인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탄핵 이후에 정국과 관련돼서 결국에는 대선이 치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어떤 정치적 세력과 관련돼서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전한 민주주의는 당연히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 이유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조금 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조금 더 표현하고 지지자를 모으는 거는 저는 뭐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삼권 분립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사법부와 관련된 권위를 무시하면서까지 어떤 정치적 공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흔들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사법부 구성원 재판관들이 뭐 동생이 어떻고 뭐 과거에 뭘 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다 사실 잘못된 정치적 공세거든요. 재판관 한 명 한 명의 과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아직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의 과거 경력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장관하고 계시는 김문수 장관의 과거 경력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뭐 장관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한민국 행정부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예. 이런 것처럼 그런 일일이 그 뭔가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뭐 얘기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이것들이 재판관 구성을 또는 재판관의 과거를 재판관의 가족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헌법이 직접적으로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반대말이 인치주의예요. 인치. 예. 왕이 통치하는 시절에는 인치잖아요. 왕이 보기에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그럼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사람이 하는 통치는 사람이 당연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친분 관계라든지 그런 거에 좌우될 수밖에 없죠. 나쁜 짓을 해도 왕이랑 친한 사람은 용서가 되는 거고요. 예.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왕이 미워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인치잖아요. 근데 법치로 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도가,
결정을 하도록 했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법치주의 내에서도 각종 구성원이 필요하잖아요. 행정부에서는 장관도 필요할 거고, 사법부에서는 판사도 필요할 거고.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왜 정치적인 성향이 없고 왜 친분 관계가 없겠어요. 하지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임할 때, 그러니까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예. 그죠? 어떤 자격을 가졌다라면 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의 가족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판사가 배출된 학교, 제일 많이 판사가 나온 학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럼 그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판사들이 다 자기 친구고 그러면 재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판사로서의 양심을 믿는 거고, 예. 물론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과거에 판사를 했을 때 제대로 된 판결을 했을까라고 의심이 될 만큼 좀 극단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현직 판사로 하면서 판결을 내리고 할 때는 존중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고 국가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많은 내용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루게 될 수밖에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물론이고 결국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행정부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그 자체로 정치적 어떤 행동들에 대해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래서 독립이 중요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중요합니다. 예. 한 개인이 이제 가지고 있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도 보면은 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싶은 판례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 학문적으로 또는 그 판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판례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판사를 개인적으로 그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판결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비판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정치적 성향과 다른 다른 재판관들만 공격을 하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또 다른 재판관분을 되게 의심하고 잘못됐다고 막 서로 비난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은 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죠. 이런 탄핵과 관련 정치적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사실 만장일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했다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지금 탄핵 사유랑 비교하면은 여러 가지 경중을 좀 바로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소수 의견은 있었지만 누가 소수 의견인지는 밝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도 소수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을 만큼 판사들은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어떤 법관으로서의 이름을 걸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예. 그 부분은 존중해야죠.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문서고요. 예. 물론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을 낸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제척 기피 제도가 있거든요. 예, 제척은 기피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기피 신청이 들어왔었고 기각됐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있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 건데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걸 냈다는 거는 저는 실제로 회피 촉구 의견을 낸다고 해서 회피가 될 거라고 믿고 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에 이만큼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을 해야지 어떤 법적인 의미를 담은 문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시스템은요, 원래 불편한 겁니다. 원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마음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마음 같으려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원래 법치주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그럼 국가 권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권력이 한 군데로 모여 있으면 반드시 권력은 남용되고 부패한다라는 걸 인류 역사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권력 분립을 하자.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나누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두게 하자.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네. 당연히 지금 입법부의 구성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입법부의 구성은 다시 선거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로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어떻게 누가 더 많이 배출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서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예. 당연히 지금 행정부의 구성이나 지금의 사법부의 구성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법부의 구성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 지명, 그리고 대통령이 3명 지명. 뭔가 이렇게 중립을 맞추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그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 원칙들이 잘 지켜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과정에서 저건 나 마음에 안 들어. 국회 다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부정하실 건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는 저 재판관이 마음에 안 들어. 판결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판결을 부정하게 되면 법치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사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제도를 가지고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예.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예. 여성이 투표권 가진 게 프랑스에서 그 1940년이에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 여자는 투표를 못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계속 조금씩 인류가 발전해 가면서 무엇을 원칙으로 만들어 놨느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화합하며 살아가느냐 부분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대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극단적인 견해들은 그 혐오를 기반으로 해요. 사람은 누구나 혐오하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혐오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혐오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법률이나 계약으로 인정해 주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권리 개념이거든요. 근데 혐오는 상대방을 배제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공존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는 권리로 성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혐오를 기반으로 뭔가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전달하고 하자 하는데 저는 이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좀 정말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공존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 유토피아는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 우리가 가난하면 굶어 죽어야 되냐? 아니야. 인간이라면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야.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로 당신이 가난해서 배도 고프고 병원에도 가지 못한다면 국가가 당신들을 도와줄게요. 이게 복지국가거든요. 인간이 소중하다는,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가치. 근데 과거에는 정말로 가난하면 굶어 죽어야 했어요. 조금 나아졌잖아요. 그죠? 뭔가 유토피아로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 나아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다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자유를 빼앗는 것을 형벌로 하죠. 이 자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나는 신체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구속 함부로 당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내 재산권도 있어야 돼요. 투표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돼요. 자유를 종류별로 막 나눠놨어요. 우린 이거를 기본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 기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 헌법의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대한국민은
그 안전과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라고 선언을 딱 해요. 멋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만들어야겠는데 서로의 자유를 다 누구나 자기의 자유를 누리려다 보면 누구는 밤에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누구는 밤에 잠을 자야겠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사람은 웬만하면 좀 낮에 불러라. 밤에는 조금 떠들면 안 되는 걸로 하자. 이런 약속을 만들게 되죠. 그게 법률이에요. 밤에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 법률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죠? 나는 길을 빨리 건너고 싶은데 빨간불인데도 건너고 싶은데 아니야. 우리는 길은 파란불일 때만 건너도록 하자. 하지만 길을 빨리 건너고 싶은 사람한테 그게 얼마나 싫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너도 소중한 사람이고 나도 소중한 사람이니까 함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참고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면서 살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법치주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치주의는 불편한 거예요. 네. 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회사에서 사장님이 회사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회사 돈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고 회사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회사 사장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회사 사장님은 상법이라는 법 때문에 엄청 불편해요. 주주총회도 해야 돼요. 이사회도 해야 돼요. 회사 법인카드로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심지어 횡령 배임이 돼요. 그죠? 회사 사장님이 불편하도록 만드는 법이 상법이에요. 그러면은 회사 사장님이 불편하다고 해서 상법이 잘못된 법이냐? 아니죠. 회사 전체의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법이란 법이 만들어져서 사장님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회사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크게 우리 법치주의라는 거는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불편하게,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 더 불편하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이제 법치주의를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런 사회적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 좀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그 불편한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역사는요, 사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의 기능은 건국 헌법 이후부터 계속 있었어요. 헌법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의 기능을 행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국가배상위원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대법원이 실제로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에 그 다수당이 만들었던 법률을 위헌 선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대법원, 그러니까 위헌 선언했던 대법관들을 다 검사들을 시켜가지고 뒷조사 시키고 그게 사법파동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 기능이 마비가 됐었죠. 네, 헌법재판 기능은 있었지만 실제로 헌법재판 기능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토대가 이제 한 번에 마련된 게 아니라 천천히 만들어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 독재를 했었고 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87년 6월 항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9차 개정 헌법인데요. 제9차 개정 헌법을 만들면서 과거에 이름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았던 헌법재판 기능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독립된 최고사법부로 만들었어요. 예. 독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최고 사법기구고요.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최고사법기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법원도 최고사법기구고 헌법재판소도 최고사법기구인 약간 뭐라 그럴까, 최고사법부는 원래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가 만들어지는 그런 특별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역사에서 이제 87년 이전에는 이름은 존재하지만 그 기능하지 않았던 헌법재판소가 열심히 활동을 해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그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많은 위헌 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 기본권 신장을 위해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9명의 재판관 중에 그 6명이 이 법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소수자 보호의 원칙이라든지 어떻게 개인이 기본권이 침해가 당했다라고 할 때는
이걸 구제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능을 지금 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예. 이런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헌법재판 기능, 이게 대한민국에서 기본권 구제를 위해 큰 역할을 하기 시작한 지가 사실 지금 몇십 년 안 되거든요.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헌법재판소는 집행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그리고 헌법재판소 스스로 정말 위헌일 때 위헌 선언을 하고, 이것이 합헌이다라 그러면은 국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합헌 선언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쓰여 있는 그 문장으로서 스스로의 권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 헌법재판소가 그 권위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 부분을 국민 입장에서는 존중하면서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예.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 병원은 안 가면 좋잖아요. 하지만 병원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권리 침해가 안 되면 내 권리를 늘 누리고 살면 좋잖아요. 하지만 내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 예. 헌법재판소가 지금처럼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지금처럼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대한민국 헌법의 어디가 아픈 거예요. 예. 아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프니까 헌법재판소가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조금 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착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 헌법재판소는 사실 국민들이 잊고 있다가 가끔씩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었어? 이건 정말 억울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잘 구제해 줬구나. 이 정도로만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입에 오르내리는 게 가장 좋은 상태겠죠. 가장 좋은 상태고. 근데 지금은 또 워낙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관심이 되었는데 조금 더 좀 성숙한 그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 헌법재판소를 좀 믿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그 고개를 끄덕여주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유로 내세운 거예요. 국회가 탄핵을 남발하고 국회가 뭔가 뭐 예산안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불편하셨던 겁니다. 국회가 하는 활동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것이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치주의와 관련돼서 지금 탄핵 그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은 법치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대통령이 아닌 거거든요. 예. 과거에 모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대통령 못 해먹겠네 라는 말을 했거든요.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못 해먹겠냐를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여러 이제 보수적 언론에서 공격을 받기도 하셨는데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못 해먹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것이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예. 그게 법치주의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피청구인이 되고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뭐 체포적부심부터 시작을 해서 구속적부심, 구속취소 청구, 법치주의가 보장하는 모든 제도를 또 본인은 이용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거는 인간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한이기 때문에 법에서 구속을 함부로 못하도록 요건을 막 만들어놨어요. 반드시 증거인멸 도망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구속해라. 그리고 만약에 증거인멸 도망 우려가 없어지면 구속을 취소해 줄 수 있어요. 예. 구속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요. 구속 취소 청구한 거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증거인멸 도망, 그러면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증거인멸을 하겠어? 도망을 가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자, 증거인멸 도망 우려는 사람들이 말하는, 만약에 증거인멸을 사람들은 어디 증거를 갖다가 땅에 파묻고, 예. 도망이라는 게 어디 저 바닷가에 가서 숨고 이런 건 줄 아는데 증거인멸 도망 우려는 그게 아니에요. 도망 우려라는 게 재판할 때 출석 안 하면 도망 우려가 있는 겁니다. 조사받을 때 출석 안 하면 도망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피청구인 그 윤석열 씨 출석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출석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도망 우려거든요. 예. 증거인멸이라는 게 뭐예요? 너 그때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 그거 못 들은 걸로 해라. 전화 한 통으로 증거인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 못 쓰게 하고 출석시키는 게 구속 효과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당연히 구속과 관련된 필요성은 있다고 봐야 되고 구속 취소 사유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예. 하지만 법적으로 존재하는 구속 취소 제도 이런 거 청구를 해서 심판 받아보는 건 법치주의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측의 목표는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심판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요. 탄핵 사유가 뭐였나요? 국정농단이었고 뇌물이었고 강요였고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증인이 필요했죠. 그럼에도 신속하게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의 주제가 되는 것들은 비상계엄 선포고요. 포고령 발동이고요. 너무나 명백하고 객관적인 위헌의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자꾸 재판을 지연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지금 심지어 4월 18일이 되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탄핵 심판도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2명이 그만두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보니까 계속 지연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신속하게 일주일에 2번씩 재판 변론 기일을 잡고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예. 제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도 신속한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게 헌법재판 구성원 구성을 먼저 정상적 헌법재판 기능을 9명이 하도록 정상적으로 해야 그 다음에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든 신속하게 하고자 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저는 이렇게 탄핵 심판을 좀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탄핵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가 나뉘잖아요. 하지만 빨리 결론이 나서 이것은 이제 결론이 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신뢰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과거로 넘기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좀 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는 좀 더 좋은 국가가 될 것인가를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점이 빨리 와야 되거든요. 탄핵 심판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재판부 구성은 2월 안에는 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지연책을 쓰더라도 3월 안으로는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지도 않았고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비상계엄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피해가 없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내란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범죄에는 결과범이라는 게 있어요. 살인죄는요. 사람이 죽어야지만 살인죄입니다. 사람을 죽이고자 했으나 죽지 않으면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예. 살인 미수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상해죄가 될 수 있거나 범죄가 달라지죠. 하지만 내란죄는 그렇지가 않아요. 국가의 헌법 기능을 마비시킨다. 라는 국가기구의 어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국가기구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은 그 위험성만으로도 처벌하는 겁니다. 이걸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심지어 예비, 음모, 선전, 선동도 처벌해요. 과거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요. 내란 선동, 심지어 판결문에 나와요. 내란 얘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동한 부분도 잘못된 거다라고 나오거든요. 예. 아무런 잘못된 결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란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겁니다. 내란죄는 그 시도만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것을 예비만 하더라도 처벌되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호수에 있는 달 그림자를 좀 쫓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달 그림자에 내란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 그림자도 처벌하는 게 대한민국 국법 질서입니다. 예. 무슨 정말 달이 떠야지만 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란은 그 내란이라고 쓰여있는 그림자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고 대한민국 법 체계거든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인 경우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는 심지어 기소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소추도 못하게 돼 있어요. 현직 대통령도 내란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헌법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친위 쿠데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친위 쿠데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고 이미 친위 쿠데타를 시도를 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헌법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결과를 논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럴 수는 있어요.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게 탄핵 심판인데 탄핵 심판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따지지 않아요. 그런 내란 일련의 행위들이 과연 파면 사유가 되느냐,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느냐
보고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탄핵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구속돼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 경우에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형벌이 결정이 돼요. 그 형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판결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내란을 내란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면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형량을 감형하는 사유는 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지 내란죄의 성립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에서 파면을 헌법에 반하는 거냐 반하지 않느냐를 따질 때에는 아무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